중국이 이걸 끊으면 다른 나라들은 이건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2년이면 우리 히토리 만들 수 있어. 우리나라 한국재료연구원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히토리 없이도 연구자석을 만든다. 얼마나 싼 값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치명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먼저 히토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히토류라고 하는 건 뭐 희소한, 영어로 하면 rare earth입니다. 아주 희소한 뭐 흙 속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 이런 것이죠. 히토류라고 하는 것이. 예. 그런데 이 히토류를 전 세계 90% 정도를 중국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끊으면 다른 나라들은 히토류를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히토류를 가지고 뭘 하느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구축함을 한 척을 만든다고 하죠. 지금 뭐 이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해군력인데 미국이 구축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구축함에 히토류 금속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4.5톤 4,500kg이 들어간대요. 이거는 중국에서 구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안 주면 그러니까 미국은 구축함, 함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축함뿐만이 아닙니다. F-35라고 하는 최첨단 스텔스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F-35 스텔스기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비행기죠. 왜? 스텔스라고 하는 게 적의 영공 내로 숨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F-35는 들어가면 상대방 국가의 레이더가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대방이 방어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폭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스텔스기 아닙니까? 그 스텔스기를 만드는데도 히토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F-35기 하나를 만드는데 히토류 금속 20kg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것도 전부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인데 그런데 중국이 그 히토류의 대부분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게 그걸 수출을 해주지 않으면 미국은 첨단 무기들을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첨단 무기뿐만이 아니고 뭐 대부분 반도체라든가 또는 이런 그러니까 첨단 기기들 자체가 사실은 히토류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국이 미국에게 히토류 당신네들한테 수출 안 할 거야 라고 끊어버리면 사실은 미국은 무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무기만 만들 수 없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못 만들고 전자기기들도 못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히토류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여기서 히토류라고 하는 게 뭔지 조금 더 확실하게 감을 잡으려면요. 그리고 왜 갑자기 이것이 문제가 됐는지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으려면 산업의 발전 과정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1780년대부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강철로 된 선박들도 나타나고 뭐 자동차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철강입니다. 강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그 강철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고층 빌딩도 강철이 있으니까 가능해지는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처음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물질, 그거는 강철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미 히토류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고 있었어요. 뭐 그거는 뭐 이 지구가 생겨나면서부터 히토류는 존재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무렵 19세기 초반 그 무렵에 이미 과학자들, 물리학자나 화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히토류 원소들을 이미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히토류라고 했느냐? 이 강철, 철강 이런 것들은 철광석이 있잖아요. 그 철광석이라고 하는 그 돌의 철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함유량도 굉장히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히토류라고 새로 발견된 그 원소들은 흙 속에 속해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보기가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도 잘 보이지도 않는 거고 여러 번 걸러내니까 거기에 이런 새로운 원소가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학자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게 뭐 굳이 그걸 그렇게 정제를 해서 그걸 걸러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용도를 우연하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그 히토류 중에 어떤 원소를 놓고 보니까 그게 거기다 열을 가했더니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환하게 빛을 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는 그러니까 밤에도 밝아지는 원소가 있는 거네. 뜨겁게 만들면.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왔느냐? 가스등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석유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불을 붙이고 거기다가 그 히토류로 망을 이렇게 형성을 해서 그 위에다가 얹어 놓으니까 그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럼 밤에도 그러면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네. 밤도 환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네. 이래서 가스등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라이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히토류는 보니까 이렇게 뭉쳐서 그걸 정제해가지고 뭉쳐놓았는데 그게 서로 부딪히다가 보니까 거기서 불꽃이 튀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부싯돌 아닙니까? 네. 이거 히토류를 가지고 그러면 불꽃을 만들어서 불을 붙일 수도 있는 거구나 해서 라이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라이터가 바로 히토류의 초기 작품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가 보니까 이거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용도들이 생겨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고요. 그게 산업화의 단계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많이 쓰이게 된 것은 1960년대에 칼라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흑백 텔레비전이었잖아요. 그런데 히토류 금속들을 가지고 요게 뭐 전기를 통해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흑백이 아니라 칼라 아주 다양한 색채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 브라운관에다가 시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칼라 TV 산업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거 제일 잘했던 데가 바로 이제 일본의 소니, 뭐 토시바 이런 데들인 거고 이 칼라 TV가 또 인기를 끌게 되면서 히토류의 생산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고 또 그 쓰임새도 점점 더 많은 곳으로 가게 됐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자석을 만들게도 되었고 그렇게 해서 히토류의 용도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히토류를 제일 많이 생산하던 데가 어디냐면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히토류를 제일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착안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펴면서 그 수장이었던 댕샤오평이 이거를 중국이 장악을 하면 이거는 굉장한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돈도 굉장히 많이 벌고 전략적으로 무기로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 이거는 만드는데 말이죠. 히토류는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을 유발을 시킵니다. 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흙 속에 들어있는데 그 농도가 굉장히 희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소들만 따로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양의 토양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물로 다 희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희석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그 히토류들이 같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것만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방사성 물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물질인 겁니다. 이게. 왜? 환경 오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굉장한 비교 우위인 거죠. 저 외딴 곳들 예를 들어 내몽골 같은 데 말이죠. 사람들 별로 살지도 않는데 그런 데다가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제 시설을. 그러면 뭐 오염이 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거기 일하는 사람만 거기 그냥 좀 그 피해를 당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국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히토류의 생산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생산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게 되는 거예요. 그 중국이 전 세계 그 히토류 매장량이 한 40% 되는데요. 그 40%만이 아니고 다른 데 널려 있는 그 히토류 토양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중국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다 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토류의 그 원 토양들 이거는 전 세계에 널려 있지만 그것을 정제하는 시설은 대부분 다 중국이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가져온 것도 아니고 중국이 다 하게 된 거예요. 왜? 다른 나라들은 중국만큼 환경 오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만들면 히토류 값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 오염들을 다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국은 별로 그걸 처리하고 싶지도 않고 실제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오염물질을 그대로 방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 히토류의 경쟁력, 생산 경쟁력에 있어서 중국을 도저히 따라올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히토류의 90%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 같으면 이게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좋죠. 왜? 아니 환경 오염은 다 중국이 뭐 감당을 하고 있으니 환경 오염 없이도 히토류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중국 덕을 봐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왜? 중국이 그걸 무기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말 안 들어? 그러면 히토류 안 줄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에다가 관세를 140 몇 %씩 부과를 하겠다고 하고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그래? 그럼 나도 무기 있어. 히토류 너희들 안 줄 거야. 너희도 꼼짝 못 하잖아.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트럼프도 항복을 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좋아 그러면 관세 1년 유예. 그러니까 너도 히토류 제재 걷어들여. 그렇게 해서 1년 유예가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베세머 장관 같은 사람, 이제 그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2년이면 우리 히토류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리고 실제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2년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6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6년이 필요하다. 길게 잡으면 10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히토류를 자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왜? 이거는 그냥 단순히 히토류 원석을 그 원 토양을 갖다가 희석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환경 오염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처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력과 또 그걸 처리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하루아침에 만들 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중국에서 그 인력을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새로 다 훈련을 시키고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갑자기 1, 2년 안에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못한다고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2년이면 할 수 있다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1년 후에 자리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미국이 중국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네. 자, 그러면 과연 미중 간에 이런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상황이 계속 갈 것인가? 이거 사실은 미국이 그걸 분명히 태도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중국이 계속해서 히토류로 공격을 해올 때 그러면 너희 히토류 없이 우리는 그냥 갈 거야.
이렇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토류를 써서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대부분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무기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반도체를 만들기도 어려워지는 거고요. 하다못해 자동차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자동차를 보시면요. 자동차 안에 모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으로 창문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모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그게 기본적으로 다 모터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 모터는 반드시 자석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석은 대부분 다 중국에서 만드는 자석이에요.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희토류를 기반으로 해서 자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지금 가장 성능이 좋은 자석들인데요. 그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상황을 미국이 견딜 수 있는가? 우리 한국이 견딜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희토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재료연구원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희토류 없이도 연구자석을 만든다. 상당한 성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희토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희토류 산업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희토류 만드는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기술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것을 매우 싼 값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독점이 가능한 겁니다. 싼 값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수많은 환경 오염들,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들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이 우리나라가 재료연구원이 개발한 이 비희토류 연구자석 이 문제도 사실은 이건 기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라고 생각지 않아요. 얼마나 싼 값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낼 때는 환경 오염이 없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라고 봐요. 이거는 근데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이걸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물질을 확보하는 데에는 희토류 같은 환경 오염이 따르지 않는 것인지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기술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가 또 그것을 만드는 데 환경 오염은 얼마나 발생시키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치명적으로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의아한 일이죠. 영국이 뭐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하더라도 1인당 국민 소득이 5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3만 3천에서 3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거의 한 40%는 소득이 높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굶는다? 굶는 인구가 1,400만이나 된다? 직접 굶는 건 아니지만 굶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한 6사람당 1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빈곤 수준이 된다는 건 당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로서는. 네. 그런데 영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잘 따져 들어가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이민자들이에요. 그 이민자들이 어떠냐? 가난한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가 많았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데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 또 불법 체류자들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사람들의 상당수는 빈민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또 이 불법 체류의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영국은 참 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도 이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소득이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과거보다는 상태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대부분 사람들이 빈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민자들의 문제 또 불법 체류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상당히 있고 또 우리나라도 비슷해져 가고 있지만 소멸되는 지역들이 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지역 소멸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조업 공장들이 있던 데들 이런 데들이 이제 제조업이 소멸해 가면서 또 중국의 추격 때문에 우리 제조업 수출이 줄어들면서 그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공장들 그런 산업이 있던 데들은 지역 소멸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소비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영국은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빈곤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5만 달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도시에 서비스업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고 또 영국의 투자가 줄어들고 또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지 않으면서 새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의 실업률이 또 높은 거예요. 거의 한 20%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이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굶는 정도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잘 따져 들어가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뭐 가난한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도 이제 점점 더 그런 상황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케이스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죠. 증세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킬 가능성 있습니다.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당 정부는 증세를 하려고 할까?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노동당은 부자 증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도 이제 보수 진보 이 정치 세력이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정책에 대한 입장.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감세를 추진을 하고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증세를 추진을 하고 이런 게 뭐 계속해서 우리도 경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노동당이라고 하는 진보 정권이 있는 거고 보수당이라고 하는 보수 정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 10여 년, 10년 가까이 보수당 정권이 집권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감세를 주로 추진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노동당이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노동당의 기본적인 노선은 증세입니다. 부자 증세.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촉발했던 사건은 뭐냐면 영국의 OBR이라고 예산 분석 전문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최근에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영국인들의 영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 같아. 생산성이 잘 오르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예측을 내놨어요. 그 예측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영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요. 경제 규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왜? 생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뜻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같은 세율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이 줄어든다. GDP가 줄어들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재정 적자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세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겠다. 부자 증세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그런 움직임이 이제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당 정부라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증세
큰 정부를 추구하고 있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영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세수가 줄어들 것 같아. 라고 하는 예상이 제기가 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증세를 주장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증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금이 늘어나면 내가 투자를 해봐야 내 수익이 줄어들겠네? 그래서 투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세는 대부분의 경우에 경기 위축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노동당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영국 정부의 국가 부채가 너무 높다.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 부채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 영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더욱더 늘리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영국의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잖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영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게 될 텐데 그래도 증세를 통해서 그 영국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게 되면 국채 발행액도 줄어들게 될 테니 그러면 국채 금리도 좀 떨어지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간의 경기 위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는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증세라고 하는 것이 경기 위축을 불러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국채 발행을 줄여서 시중금리를 떨어뜨리고 그걸 통한 투자 촉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지금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영국이 국채금리 낮추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채 발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정치적 리스크.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이 계속 바뀌다 보면 그 정권마다 추구하는 정책이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제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게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투자하기도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책의 잦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 위축을 불러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욱 큰 요인이 있습니다. 투자가 보면 어느 정도 줄었냐 하면 2016년의 경우에 개수로 보자면요. 2265건이었거든요. 영국에 투자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건수가. 그런데요. 이게 2024년에 오게 되면 2024년 2025년에 오게 되면 이게 853건으로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정말 급격하게 위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는요. 이게 그냥 정책 변경이 잦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 위축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 나라에다가 투자를 해봐야 물건 팔기가 쉽지 않겠네? 라고 하는 예상이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영국은 왜 저 나라에 투자하면 물건이 잘 안 팔릴 것 같아? 라고 하는 예상이 생겼을까? 그거는요. 바로 브렉시트 때문에 그랬습니다. 브리튼 엑시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영국이 EU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그 사건을 브렉시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에 이게 브렉시트가 확정이 돼서 영국이 탈퇴를 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브렉시트가 확실하게 예상됐던 것은 2016년부터 그랬어요. 그때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놓고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브렉시트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사람들이 가지게 됐던 것이죠. 네.
근데 그때부터 FDI 영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은 영국이 EU에서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땠었느냐? 유럽연합 회원들끼리는 거의 관세가 없는 상태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개별 국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출 시장이 굉장히 넓어졌던 겁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탈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탈퇴한 나라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것이고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에게 물건을 수출할 때는 관세를 다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수입을 하는 나라 사람들이 관세를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그 관세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물건을 팔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영국의 비즈니스 상황이 안 좋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용등급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그 브렉시트를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잦은 정권 교체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이것이 영국에 대한 투자를 줄인 거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그거보다 더욱더 큰 요인은 바로 브렉시트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즉 영국이 관세를 부담하지 않고도 물건을 팔 수 있는 다른 나라들 시장, 그 시장이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거, 브렉시트라고 하는 그 팩트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됐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때문에 영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또 더욱더 꺼리게 됐다라고 하는 크게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상황을 보도한 기사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요. 식료품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생필품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그 연간 물가 상승률로 하면 거의 한 20% 정도가 오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실업률이 또 굉장히 높은 거예요.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지만 또 동시에 외국으로부터 이민자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유입은 많은데 일자리는 새로 생겨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임금이 잘 안 오르고 실업자는 많고 임금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이렇게 되면서 굶는 지경으로 이 생활 수준이 추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영국하고 프랑스가 상당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국가부채입니다. 프랑스의 국가부채 그것이 GDP의 거의 120% 수준이거든요. 115%, 118%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한 2030년쯤 되면 거의 130% 또 심하게 하면 150%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국가 부도의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의 입장에서는 누가 권력을 잡든 간에 이 국가 부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세금을
늘려야 되는 거죠. 세금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죠. 지출을 줄이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복지 지출들이잖아요. 연금 같은 거 이걸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금을 받는 그 대상자를 축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정년에 이르러서 연금을 받는 나이를 높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복지 혜택은 줄이고 세금은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고통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는 절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딱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 부도로 향해서 질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이유는요. 이자 부담이 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자 부담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게요. 국가 부채가 많아질수록 시장에서 그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왜? 채권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 정부가 발행한 그 국채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 정부가 저거 갚을 수 있을까? 못 갚을 거야 라고 하는 데 대한 위험,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점점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더 높아져야겠죠. 그만큼 그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때 점점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채를 발행해서 쓴다고 할 때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가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돈을 빌려서 쓴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 부담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가 그런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프랑스는 원래부터 이랬을까? 아니요. 원래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프랑스의 국가부채가 GDP의 20%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국가부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느냐? 그게 1980년대에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 당이죠. 사회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당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하지만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정당을 선출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사회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부의 복지 혜택에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른 나이에 연금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아주 정말 행복한 거죠.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을 높이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그건 다 빚을 얻어서 국민들의 복지 혜택을 준 거예요. 1980년대부터 급격하게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오다 보니까 이제 국가 부도 위험이 자꾸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프랑스가 좀 더 일찍 정신을 차렸어야 했어요. 그래야 이런 상태로 오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참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주 현명하게 그 악순환의 고리를 빠져나온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1990년대에 한번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당시에 스웨덴은 그 국가 부채가 GDP의 한 80% 정도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금융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웨덴이 했던 조치는 뭐냐? 상속세 이런 걸 다 폐지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 대신에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엄청나게 높였어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높였느냐? 그 당시에 제가 얼마였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고친 다음에 90년대를 지나면서 부가가치세가 25%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부가가치세를 25%를 매긴 거예요. 그렇게 높였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온 국민이 다 그 세금을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부자 가난한 사람 할 거 없이 온 국민이 그 엄청난 세금을 부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를 했냐면 소득세 구조를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은 소득세를 거의 안 내고 부자만 그 소득의 거의 100%를 내는 이런 구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국가부도 위기를 거치면서 소득세 구조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온 국민이 최소한 자기 소득의 30%는 소득세로 내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다만 뭐 국민소득 우리 돈으로 하면 한 9천만 원 정도 넘어가는 소득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20%의 국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도 사실상 전 국민이 30%를 부담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부가가치세 25%고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은 어떤 개념이 됐냐면 각자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의 복지를 나중에 받아가는 일종의 강제 저축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때. 그 이전에 어땠냐? 부자가 돈을 내서 가난한 사람이 받아간다 그랬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복지는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가 받아갈 복지 자금을 미리 내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일종의 강제저축 개념 이렇게 바뀌었고 국민들이 거기에 적응을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스웨덴은 계속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가 된 거죠. 현재 스웨덴의 국가부채 GDP에 대한 국가부채 비율이 얼마냐면 30%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50%를 넘었잖아요. 스웨덴은 그 많은 복지 지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 비율이 30% 수준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공짜로 사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스웨덴 사람들은 확실하게 깨닫고 그 돈을 낸 겁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가 됐고 되돌리려고 하니까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이렇게 되니 그 프랑스의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지 지출을 줄이고 세금 부담을 늘리고 이걸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극도의 혼란 상태. 여기에서 지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프랑스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변화를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말이죠.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특히 90년대 말 그 이후부터 정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 이메일 쓰고 SNS 하고 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말이죠. 그게 굉장한 산업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 카카오톡 다 쓰고 계실걸요. 예. 또 네이버 다 뭔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든가 뭐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이런 새로운 조류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했고 그것을 또 산업으로 만들어냈고 했단 말이죠. 미국은 그걸 가지고 뭐 엄청난 산업으로 만들어서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또 거기에 기반을 해서 지금 AI가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그걸 안 했어요. 그걸 안 했습니다. 그냥 구글 갖다가 쓰고 그 구글도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거 소송하고 뭐 야단법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별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되지. 여름에는 베이케이션 가면 되는 거지. 바캉스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적당히 살면 되는 거고 워라밸 즐기면 되는 거고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대부분 다 복지가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복지라는 게 이제 쌓여 보니까
그게 다 국가 부채인 상태가 된 거고. 그런데 이게 말이죠. 개별적인 삶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업들도 그런 겁니다. 유럽에 소위 좀비 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좀비 기업 뭐냐? 기업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긴 하는데 자기가 돈 벌어서 금리도 못 갚는 기업입니다. 돈을 빌려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기업. 이게 좀비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은행 자금이 그런 데로 들어가잖아요. 아주 비효율적인 곳으로 손실이 나는 곳으로 은행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 벤처 기업들 이런 데다가 들어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게 무한정이 있는 것이 아닌데. 자, 그러면 유럽의 은행들은 왜 그런 데다가 계속 돈을 넣고 있을까? 부도를 내기 싫어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문화 자체가 남한테 야박한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고 부도를 내기 싫어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계속 존속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안 그런 데는 어떤데? 미국을 한번 보시면 돼요. 미국은 그냥 부도 나면 부도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You are fired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하잖아요. 그냥 보통 기업들도 You are fired 마음에 안 들면 그냥 fire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건 유럽도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일본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You are fired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막 1만 명씩 해고를 동시에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 같으면 그거 그야말로 폭동이 날 일입니다만은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자, 그건 새로운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낡은 산업은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고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유럽은 안 되는 겁니다. 일본도 안 돼요. 일본도 절대로 낡은 산업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우리는 100년 가게 노포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한편으로 좋기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디지털 전환이 안 되는 이유, 그 사람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기업들도 그것을 디지털 전환을 했을 때 그렇게 소비자들이 잘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또 그걸 하라고 벤처 투자나 이런 데에 자금이 잘 공급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유럽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갇혀 있는 그런 나라가 점점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미 수십 년간 그런 과정을 거쳐 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우리나라도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더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즘 가장 많이 뜨고 있는 조선, 방산, 원자력, 또 반도체 이거 언제 생겨난 산업입니까? 70년대 대부분 70년대에 시작한 산업이고 그때 뿌리를 내린 산업입니다. 반도체는 198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80년대 말에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렸어요. 그 이후에 새로운 산업이 거의 없죠. 가장 성공한 산업 그 이후에 그건 K-팝입니다. K-팝이 제일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산업은 잘 생겨나지 않았어요. 물론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카카오톡 또 네이버 이것이 생겼죠. 하지만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들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난 한 4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지 않았고 낡은 산업으로 먹고 살아왔다. 그런데 그 낡은 산업마저도 이제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을 중국이 다 추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산업들이 지금 다 위태로워진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다행히 미국, 중국이 서로 갈등을 하면서 조선, 방산, 원자력, 반도체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이 끼지 않는 그런 산업들이 그런 시장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지금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이거 다 낡은 산업들입니다. 그 기술들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인 거고 중국이 따라왔듯이 얼마든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따라올 수 있다. 베트남, 폴란드, 멕시코, 인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죠. 얼마든지 중국이 따라와서 우리 따라잡았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말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거를 즐겨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도 답을 몰라요. 뭐가 새로운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새로운 산업은 아무도 해보지 않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은 그걸 해서 지금 AI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시도들을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